17세기 서양에서 중앙은행이 처음 생겨난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대리석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금융 안정의 역할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고용 안정까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파월은 작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며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자신의 긴축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난 8월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볼커를 연상시키는 짧지만 단호한 연설을 했죠. 그리고 75bp씩 금리 인상을 해나갔습니다. 이후 일시적인 경기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부터 터졌는데요. 알다시피 제2의 대처를 꿈꾸던 리즈 트러스 총리는 감세한 파동을 겪으면서 파운드와 환율은 패리티에 근접한 1.03달러까지 떨어졌고 영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했죠. 결국 트러스는 취임 45일 만에 사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여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엔화가 투기 자금의 먹잇감이 됐는데요. 엔화 가치가 151.92엔으로 3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 안정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역할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부여됐듯이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뜻합니다. 금융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는데요. 직접금융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측과 자금을 수요하는 측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있고, 간접금융에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세계적 투자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간접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치솟으니 국채 가격은 떨어졌지요. 그러자 국채를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아무도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국채를 사는 수요층은 시중은행, 뮤추얼펀드, 해외중앙은행, 연준인데 이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은 국채를 산 만큼 자본을 충당해야 하는 SLR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을 적용해 왔는데요. 대형 기관의 시장 조성 요건이 악화된 것이죠.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고 싶어도 국채를 살 수 없습니다. 펀드 역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오르면 지금 산 국채는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해외 중앙은행은 달러 강세 때문에 자국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서 오히려 보유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매수하게 됩니다. 미 국채를 사주던 큰손 중국과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 국채를 팔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로금리를 고수하는 일본이 미 국채를 사주고 있었죠. 그런데 환율이 심리적 방어선인 150엔을 돌파하자 일본마저 미 국채를 팔면서 환율 방어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환율 방어 등의 목적으로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국채를 사야 하는데요. 그것은 QE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나 연준 역시 QT 중이기 때문에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결국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직접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전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 가격이 추락하고 시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말라버린 국채시장 수요를 되살리려면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죠. 미국 규제당국이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여 년 만에 시장에 개입해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옐런은 국채 거래 유동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페드가 양적 긴축으로 알려진 대차 대조표 감축을 진행하면서 국채 유동성 우려가 커졌고, 시장의 주요 매수 세력인 중앙은행이 발을 빼면서 수요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이죠. 데일리와 에반스 연은 총재가 비둘기 발언으로 바람을 잡았고, 매파의 수장 블러드 연은 총재도 거들었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에 의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를 올린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금리는 천천히 올리되 높은 금리 수준을 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묘한 언어 수사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갔는데요. 이어서 10월 CPI가 8개월 만에 7.7%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 7.9%보다 낮게 나타나고, 더구나 코어 CPI도 6.3%로 9월에 6.6%보다 낮고 전망치 6.5%를 밑돌면서 다우와 S&P 나스닥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올해 5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10월 물가 발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금리 예측 모형인 페드와치2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 빅스텝, 즉 50bp 인상이 80.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은 연 4.75에서 5%에서 미국 금리가 정점 타겟 레이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자마자 국채 금리도 하락했고, 8월 CPI가 7%대로 떨어지면서 증권시장은 화답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지만 아무튼 기쁜 일은 겹쳐서 올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상 페드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